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명숙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오늘 아침 30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편지가 정말 우리 수진이가 보낸 건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분명 우리 딸 수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30년이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어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손에 쥐어진 이 편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받는 사람 한명숙, 보내는 사람 한수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편함 앞에 선 채로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세상에 저와 그 편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수진, 우리 딸 이름입니다. 30년 전 7살 때 마트에서 사라진 제 딸의 이름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편함 옆 벽에 기댄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명숙 씨,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보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혹시 사기꾼이? 하지만 왜 하필 오늘이냐고요. 왜 30년이 지난 오늘?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0분. 남편은 아침 일찍 동창 모임 나갔고 아들 준호는 당연히 회사 갔고 며느리 은희도 출근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지금 뜯어볼까 아니면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함께 볼까?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수진이 편지라면, 만약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편지지. 수진이가 좋아하던 색깔이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살아있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엄마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리고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실 때 쓰시던 분홍색 머리끈. 그 머리끈의 왼쪽 끝에 작은 갈색 얼룩이 있었던 것도 기억해요. 제가 간장에 실수로 담갔을 때 생긴 얼룩이요. 엄마, 그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 제2위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이 모셔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수진이 물건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 분홍색 머리끈이 들어있었습니다. 왼쪽 끝, 정말로 작은 갈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아침밥 먹다가 실수로 머리끈을 간장 종지에 담갔을 때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그 머리끈을 빨아서 다시 수진이 머리에 묶어줬습니다. 엄마, 얼룩 안 지워져요? 괜찮아. 우리 수진이 추억이잖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 갔다가 수진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 계산대에 올리는 그 짧은 순간 제 손을 잡고 서 있던 수진이가 사라진 겁니다. 수진아, 한수진. 저는 미친 듯이 마트를 뛰어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찾았고 경찰이 왔고 CCTV를 확인했지만 수진이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손을 잡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들 준호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누나가 사라진 이후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수진이를 찾아 헤매느라 준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수진이가 죽었을 거라고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친척들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진이가 죽었다고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미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제 딸은 어딘가에서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오늘 이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거실 시계는 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엄마, 또 시작이야? 정신 좀 차려 하는 준호의 냉담한 목소리가. 당신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이. 며느리 은희는 또 어떻고요?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분홍색 머리끈도 함께. 일단 혼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편지 봉투 뒷면에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13의 5 카페 수진. 카페 이름이 수진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닦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순 없잖습니까? 핸드백에 편지와 머리끈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정말 수진이일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사기라면? 하지만 가야 합니다. 설령 사기라 하더라도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 수진이라면, 만약 딸이 살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겁니다. 이 순간 가지 않았던 것을. 버스를 탔습니다. 은평구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가슴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작은 슈퍼마켓과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 작고 허름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카페 수진. 간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카운터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긴 머리를 묶은 모습,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한명숙 님이신가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수진이가 아니라는 것을. 수진이는 지금 37살입니다. 이 여자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미의 본능이 말해줍니다. 이 여자는 제 딸이 아니라고. 당신은 누구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란이에요. 수진이 언니를 알아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미란이라는 여자가 건넨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수진이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살아있지만 기억을 잃었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찾고 있어요. 저도 수진이 언니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미라는 제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찍은 사진. 그중 한 아이가 분명 우리 수진이었습니다. 얼굴 윤곽이, 눈매가, 입모양이. 제가 어떻게 제 딸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아마 25년 전쯤? 수진이 언니가 12살쯤 됐을 때요. 12살. 수진이가 사라졌을 때가 7살이었으니 5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수진이가 살아있었구나. 미라는 제게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수진이 언니를 찾고 싶어요. 함께 찾아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믿어줄까? 또 저를 미쳤다고 하진 않을까?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이번엔 정말 수진이 단서를 찾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태수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며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씻고 와. 저녁 준비할게.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일단 저녁 먹고 나서 말하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며느리, 그리고 저. 아들 준호는 회식이라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부터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우리는 각자 외로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 뭔데? 남편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왔어. 남편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야. 수진이가 보낸 것 같아. 순간 식탁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은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펼쳐보더니 한참을 읽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남편이 편지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누가 이런 못된 장난을 쳐? 장난이 아니야. 봤어? 분홍색 머리끈 얼룩 얘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오직 수진이와 나만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해. 누가 어떻게 그걸 알아? 사기야, 사기. 당신한테서 돈 뜯어내려는 거라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대요. SNS나 어디선가 정보를 캐내서.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진짜야. 나 오늘 그 주소로 찾아갔어. 거기서 강미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수진이를 안대. 어릴 때 같은 고아원에 있었대. 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혼자 그런 곳을 찾아갔어? 미쳤어? 만약 위험한 사람들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위험하지 않았어. 그냥 작은 카페였어. 그리고 이것 봐.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수진이야. 분명히 우리 수진이라고. 남편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수진이라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얼굴 보면 알아. 어미가 자식 얼굴을 못 알아봐? 30년이야, 30년. 7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37살 된 얼굴을 어떻게 알아봐?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은희가 부엌으로 그릇을 가져가며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나도 수진이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딸이야. 하지만 이미 30년이 지났어. 경찰도 탐정도 다 포기했잖아. 이제 우리도 놓아줘야 해. 놓을 수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수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어딘가 살아있어. 분명히. 당신 그렇게 30년을 살았잖아. 그 결과가 뭐야? 준호는 제대로 된 엄마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부부는 대화도 없이 살고. 이게 가족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수진이만 찾느라 남은 가족은 안 보였어.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당신 없었잖아. 수진이 찾으러 다른 도시 간다고. 준호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 입학식 때도 당신은 늘 없었어.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땠는데? 수진이 잃어버린 날 내가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았어? 회사 회의가 그렇게 중요했어? 30년 동안 속에 사귀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날 전화 받았으면, 당신이 같이 있었으면 수진이 안 잃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란 말이야? 내 잘못만도 아니잖아. 우리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죄책감이 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 피곤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식탁 위 편지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정신 차리세요.
준호야, 이건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는 안 보였죠. 누나, 누나, 누나.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누나는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고. 그만해요. 제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엄마가 저를 한 번이라도 누나만큼 사랑해주길 바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눈엔 저 안 보였어요. 전 투명 인간이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놓으세요. 누나도 과거도. 이제 우리 좀 봐요. 아빠도 저도.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준호는 편지를 식탁 위에 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와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도 내 딸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이제 놓아줘야 해. 준호의 엄마는 우리는 안 보였죠. 며느리의 한숨 소리. 하지만 제 머릿속엔 수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7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밝은 미소. 분홍색 머리끈을 하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사진 속 12살 수진이의 모습. 딸아, 엄마가 찾을게. 반드시 찾을게.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준호도 출근하면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희만 어머니 식사하세요라고 짧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아침밥을 바라봤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늘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강미란이 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명숙입니다. 어제 찾아갔던 어머니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수진이 언니 얘기 더 해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나 봅니다. 미란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11시쯤 카페로 오세요. 제가 오늘 휴무라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으러 가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순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멈칫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어디 간다고?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어차피 믿지도 않을 텐데 괜히 싸우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메모지에 장 보러 갔습니다라고 짧게 적어 냉장고에 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찾을 수 있을까? 미란이라는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처럼 사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요? 그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우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미의 본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페 수진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란이 카운터 뒤가 아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미 따뜻한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미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하셨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사기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들어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사기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수진이 언니를 찾고 싶어요. 왜요? 당신은 왜 수진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네. 제가 10살 때였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고아원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수진이 언니가 저를 말렸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미란아, 죽지 마. 우리 언젠가 여기서 나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랑 약속해. 꼭 살아남자.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런 착한 아이로 자랐다니. 그 뒤로 언니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언니가 15살이 됐을 때 고아원을 나가게 됐어요. 어떤 가정에 입양되는 게 아니라 자립 프로그램으로 나갔대요. 그날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미란아,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 너도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미란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언니가 나간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얼마 후에 고아원을 나왔는데 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옛날 고아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수진이 언니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기억상실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했다는 거. 근데 가끔 엄마라는 말을 중얼거렸대요. 그리고 분홍색 머리끈을 늘 가지고 다녔대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홍색 머리끈. 네. 그 친구 말로는 언니가 그 머리끈을 보물처럼 간직했대요. 근데 머리끈에 작은 얼룩이 있었대요. 갈색 얼룩. 저는 가방에서 분홍색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란이 그 머리끈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언니가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런 머리끈이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수진이가 맞는 건가요? 네, 어머니.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 기록을 뒤져봤어요. 언니 원래 이름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입소 날짜도 30년 전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수진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미란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당장 만나러 가야 해요. 그게 미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행방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게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언니가 부산에 있다고 했어요. 어떤 식당에서 일한다고. 부산? 네. 근데 그 후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돼요. 식당도 찾아봤는데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희망이 보였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요?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고 있어요. 언니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란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모아둔 자료예요. 파일을 펼치자 여러 장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사진들, 수진이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의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15살쯤 된 수진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진이, 그리고 30대 중반의 수진이. 이게 다 우리 수진이에요?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찾아낸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 수진이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외롭게 자랐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찾을게요. 함께 찾아요.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언니가 저를 살렸으니까 이젠 제가 언니를 찾아드려야죠.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수진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이 들려주는 수진이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7살 수진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은 아이였대요. 늘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었대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는 친절했고 약한 아이들을 도와줬대요.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자랐구나. 뿌듯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드릴게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전화할게요. 네, 제발 부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 속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미란이 복사해준 수진이 사진들이었습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찾을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장 보러 갔다 왔어. 메모 안 봤어? 장을 봤으면 장바구니가 있어야지. 손에 든 게 뭐야? 남편이 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장 보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정작 장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또 그 카페 갔다 온 거지? 남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 왔어. 당신 핸드폰 꺼져 있다고. 걱정돼서 회사까지 조퇴하고 집에 왔다고. 근데 당신 없더라. 장 보러 갔다는 메모만 덩그러니.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줄 몰랐어. 거짓말 그만해.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그 강미란이라는 사람 또 만났지? 또 수진이 얘기 들었지? 제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명수가 마지막으로 말해. 그만해. 당신 지금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사기 아니야. 증거 있어.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봐. 이게 수진이야.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야. 남편이 사진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수진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흐릿한 사진에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 어미가 자식 얼굴 못 알아봐? 30년이야. 7살짜리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어떻게 알아봐? 남편이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수진이 찾고 싶지도 않은 거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찾고 싶지. 나도 우리 딸 찾고 싶어. 매일 밤 꿈에 나와. 7살짜리 수진이가 나를 부르는 꿈. 근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30년이야. 수진이는 이미 죽지 않았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어. 내가 느껴. 어미가 느낀다고. 느낌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봐. 당신 지금 이 집안 망가뜨리고 있어. 난 딸 찾는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남은 가족은 어떡하라고. 준호는 당신 눈에 안 보여?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빠.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아들을 부르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지쳤어요. 3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엄마 눈엔 제가 안 보였어요. 오직 누나만. 그게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됐어요.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전 이제 포기할래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길 바라는 것도, 엄마가 누나를 놓아주길 바라는 것도 다 포기할게요.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수진이도 제 딸입니다. 준호만 제 자식이 아닙니다. 수진이도 제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시간에 전화해서. 근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이요? 잠에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언니 소재를 찾았어요. 부산에 있어요. 내일 제가 부산 가려고요. 어머니도 함께 가실래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수진이를 찾았어요? 네, 확실해요. 언니를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부산 영도구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대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내일 아침 7시 서울역에서 만나요. KTX 타고 가요.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날 수 있다니. 30년 만에 우리 딸을 만날 수 있다니.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는 안 됐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분홍색 머리끈을 넣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돌려줘야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디가? 저 친구 만나러. 이 새벽에? 응.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어. 남편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또 그 카페 가는 거지? 제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또 한눈 팔면 이번엔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준호도 한계야.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당신 이러다가 이혼당할 줄 알아. 이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마지막 경고야. 그 사기꾼 만나지 마. 안 그러면 나 정말 이혼 생각할 거야. 남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30년 함께 산 남편이 이혼을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부산에 안 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딸이 부산에 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준호야. 근데 엄마는 수진이도 찾아야 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미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표 끊었어요. 7시 30분 차예요. 고마워요. 우리는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간다. 30년 만에 엄마가 너를 만나러 간다. 부산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미란이 수진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자립했는지, 모든 이야기가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찾지 못해서 미안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미란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영도구 복내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곧 만난다. 곧 우리 수진이를 만난다. 택시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낡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기사님 말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란이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국밥집이요. 수진이네 국밥이라고 써 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네 국밥. 우리 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국밥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절 알아보지 못하면? 만약 다른 사람이면?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37살쯤 된 여자.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앞치마를 두른 모습.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우리 딸 한수진이었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입모양. 7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37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수진이가 평범하게 물었습니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를 아세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분이 언니 어머니세요. 수진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니. 수진아, 나야. 엄마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과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알아. 미란 씨한테 들었어.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저는 가방에서 분홍색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내 거였어. 내가 어릴 때 하고 다니던 머리끈이야. 여기 왼쪽에 작은 갈색 얼룩 있지?
내가 간장에 실수로 담가서 생긴 얼룩이야. 수진이가 머리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머리끈을 들여다보더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 분홍색 머리끈이 자꾸 나왔어요. 그래, 맞아. 내 거야.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를 묶어주는 꿈.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수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예쁘다 그런 말을 하는 목소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수진아.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어. 우리 수진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딸이라고. 수진이가 제 품에서 조금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일단 앉으세요. 제가 국밥 끓여드릴게요. 수진아, 엄마는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천천히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미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국밥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집중하는 표정.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잠시 후 수진이가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음식이라서 더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수진아.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어머니가 아닌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하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 궁금한 게 많아요. 뭐든 물어봐. 엄마가 다 대답해 줄게. 저는 왜 고아원에 있었어요? 부모님은 왜 저를 안 찾으셨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널 찾았어. 30년 동안 매일매일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탐정 고용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너를 잃어버린 날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끔찍한 날이었어. 마트에서 장 보는데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사라진 거야.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트에서요? 응. 서울 은평구에 있는 큰 마트였어. 경찰이 CCTV도 다 확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럼 저는 누가 데려간 건가요? 아마도 경찰 추측으로는 유괴범이 널 데려갔을 거래. 근데 몸값 요구도 없었고 아무 연락도 없었어. 그냥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야. 수진이가 머리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에서 눈을 떴을 때가 제 첫 기억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길에서 헤매다가 발견됐대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너를 찾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신고하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떨어서 일단 고아원으로 데려왔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됐대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7살짜리가 혼자 낯선 곳에서.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됐고 이해해요. 어머니도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의 삶에 대해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자립했는지, 왜 부산까지 왔는지. 수진이는 21살에 고아원을 나와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부산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왜 수진이네로 했어? 제 이름이 수진이라는 걸 고아원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옷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대요. 한수진이라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한테 입힌 옷. 제가 손수 이름표를 달아줬던 옷. 수진아, 엄마랑 같이 서울 가자. 집에 가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당연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제 집이 가게 2층인데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수진이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수진이가 자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같은 집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어디야? 전화 받아. 당신 정말 부산 간 거야? 미쳤어? 당장 돌아와.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 돌아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밥을 먹으며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감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서울 가야 해. 근데 다시 올게. 자주 올게. 네, 어머니. 그리고 이거.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가지고 있어. 수진이가 사진첩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엄마 딸 한수진이야. 수진이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꼭 다시 올게. 미랑과 함께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역에 도착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응,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아빠랑 저랑 은희랑. 뭐? 엄마 혼자 사세요. 죽은 누나랑.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전 이제 지쳤어요, 엄마. 30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젠 못 참겠어요. 며느리 은희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 집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에요. 은희야,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수가, 나도 마지막이야. 당신 선택해. 수진이냐, 우리냐.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 선택을 해야 해? 수진이도 내 딸이고, 준호도 내 아들이고, 당신도 내 남편인데. 당신은 30년 동안 선택했잖아. 수진이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준호 어릴 때 운동회 당신 없었어. 수진이 찾으러 다른 도시 갔잖아. 준호 고등학교 졸업식 당신 없었어. 수진이 목격자 찾으러 경찰서 갔잖아. 준호 결혼식 때도 당신 정신 없었어. 수진이 생각에 남편의 목소리에 30년의 원망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 결혼 축의금 봉투에 당신이 쓴 거 알아? 수진아, 오빠 결혼했어. 축하해줘. 준호 이름도 아니고 수진이 이름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었나요?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평생 누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엄마 눈에 전 안 보였어요. 엄마가 절 안아준 기억도 없어요. 엄마가 제 학교 행사에 온 기억도 거의 없어요. 엄마는 늘 누나만 찾으셨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근데 엄마 눈엔 죽은 누나만 보였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됐어요.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죽은 누나냐, 살아있는 우리냐.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왜 둘 다 사랑할 순 없는 걸까요? 하지만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선택했습니다. 수진이를, 남은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 부산에 있다는 사람 만나지 말고 여기서 우리랑 살 건지 아니면 우리 떠나게 할 건지.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와 은희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길고 괴로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언니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 준호, 은희,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결정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준호야, 은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결정을 말해.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엄마야. 수진이 엄마이기도 하고 준호 엄마이기도 해.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포기할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앉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엄마 선택 알겠어요. 앉으라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제대로 안 봐줬어. 아빠도 소홀히 했어. 그건 인정해. 엄마 잘못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준호야, 수진이도 엄마 딸이야. 30년 동안 혼자 고아원에서 자랐어. 엄마 품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다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어떻게 하면 너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원하는 건 어머니가 과거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수진이를 완전히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현재를 사세요. 우리랑.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수진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수가, 그 사람이 정말 수진이야? 확실해? 확실해. 어미가 자식을 못 알아봐? DNA 검사는 했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확신해? 사진 한 장, 머리끈 얼룩으로. 그래도 당신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야? 30년 동안 너무 찾고 싶었으니까 아무나 수진이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수진이가 맞을까? 미란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DNA 검사해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수진이라면 나도 인정할게.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근데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신 그 사람 만나지 마.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명수가. 당신 선택해. DNA 검사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달려갈 건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DNA 검사할게. 잘 생각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허락한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DNA 검사용 샘플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미안해.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진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DNA 검사를 하면 안 될까? 입 안쪽 샘플만 채취하면 돼.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수진이라는 걸 확신해. 근데 아빠랑 오빠가 증거를 원해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고마워, 수진아. 병원에 가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와 헤어지며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그때 우리 가족 소개시켜 줄게.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매일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한명숙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치율이 99.99%입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제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수진이야. 정말 우리 딸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살아있었어? 그래. 살아있었어.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는 남편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날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잘못 아니야. 근데 왜 30년 동안 우리를 못 찾았을까? 기억을 잃었대. 사고가 있었나 봐.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누나야.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정말 내 누나야. 준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두려움? 누나가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래. 부산에 있어. 국밥집 하면서 살고 있어.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준호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누나가 살아있다는 게 기쁘긴 한데, 동시에 이제 정말로 엄마를 잃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여기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엄마는 누나한테 가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그 말은 이제 안 믿어요. 준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두 자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네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여보, 떨려. 나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손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옆에 선 남편을 봤습니다. 이분은 수진아, 아빠야. 네, 아빠.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이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의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찾아 헤맸는지 준호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라진 후 3년 뒤에 태어났어. 오빠는 저 때문에 힘들었겠네요. 아니야. 오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서울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오빠도 만나고 가족 다 같이 살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진아.
천천히 해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랑 아빠가 자주 올게. 그리고 준호도 데리고 올게. 네, 그렇게 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을 소홀히 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다시 만들자. 그래.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빠, 누나 만나러 가자. 싫어요. 준호야. 전 안 가요. 엄마 아빠 가고 싶으면 가세요. 오빠도 가족인데. 전 이미 30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준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와 남편은 한 달에 두세 번씩 부산에 가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준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준호를 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지겨워요. 알아. 근데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누나랑 저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준호야, 그런 질문. 대답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둘 다 똑같이 소중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한테 더 미안한 마음이 커. 30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준호야, 그게 너를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야. 너도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아들이야.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평생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젠 포기했어요. 엄마는 평생 누나만 사랑하실 거예요. 준호야, 나가주세요, 엄마.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준호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아,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오빠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제가 오빠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번호 알려줄게. 다음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뭐래? 만나고 싶대요. 자기가 서울에 올 테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볼게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오빠, 처음 뵙겠습니다. 한수진이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준호예요. 두 남매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엌에 있으면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왜요? 쟤 때문에 오빠가 힘들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만 신경 쓰느라 오빠는 소홀히 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오빠는 행복했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도 힘들었잖아요. 30년 동안 혼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솔직히 누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누나가 불쌍해요.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다니. 수진이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친하게 지내요. 천천히. 저도 어색하고 오빠도 어색하겠지만 시간 두고 천천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우리 가족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준호, 남편, 그리고 저.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뭘? 가게 정리하고 서울로 올게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야, 수진아? 네. 3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남편도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집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잃고 찾고 다시 만나기까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준호와의 시간, 남편과의 관계,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돌아와줘서, 그리고 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기다려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는 부산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작은 국밥집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름은 우리 가족 국밥. 준호와 수진이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남매가 됐습니다. 며느리 은희도 수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수진이와 은희가 친해져서 자주 쇼핑도 같이 다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수진이 가게에 가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응, 우리 딸이 끓인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길고도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헤어져도 아파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저는 오늘도 딸이 끓인 국밥을 먹으며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